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년여 만에 1,150원을 돌파하고 오늘은 1,160원을 향해 달려가면서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출주 가운데 자동차주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7%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장의 포인트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2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서 조선주 동반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시장 키포인트 알아보면서 현재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가치 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심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반등하면서 대형주에도 이제 볕이 드나 싶었지만 오전장의 반등을 반납하고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지수를 떠받칠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스 리스크도 완화가 됐고 이란의 핵 협상이라든지 혹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것 같았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이제 국내 시장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시장을 열어놓고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조정이 크게 나타났고요. 코스피 지수도 반등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내부적으로는 좀 매수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누르는 것이 2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민감 대형 수출주를 중심으로 2분기의 컨센서스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꺼려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역시 뭐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종목이 흔들리지 않으면 미리 겁먹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흐름이 무리가 없다면 조정이 양호하게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현대차의 반등이라든지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일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동안 중소형주에 쏠렸었던 수급이 이제 대형주로 이동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를 한다면 그동안 성장에 의해서 많이 올랐었던 중소형주들이 흔들리고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단 이런 흐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요. AS를 먼저 받아봐야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TV 4만 원 근처에서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4% 정도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렵지 않은 조정입니다. 수익은 여전히 70% 육박하고 있고요. 스카이라이프가 26%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22,000원 터치했습니다. AS 잠시 뒤에 받아보고요. LGU 플러스 9.4% 수익, 락앤락이 15%, 인터파크가 1% 정도 손실을 내고 있지만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3.8% 수익이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빙그레 1%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략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프리카TV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제 이 부근, 그러니까 가격으로,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자면 이제 7월 9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근에서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밀린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동안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아프리카TV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전 고점까지 상승할 모멘텀
모멘텀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뭐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라이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뭐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예. 외국인 수급만 추적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이제 바꿨지만 그 가팔라진 상승 추세 역시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오늘 장에서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목표가였던 22,0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25,000원 정도 그 다음 저항대가 될 수 있는 목표가 스카이라이프는 25,000원 목표가로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익절가를 잡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수급이 꺾이면서 지수가 이제 추가로 꺾이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예. 익절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만 25,000원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G U+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LG U+는 이제 최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합니다. 고가 부근이 1,750원인데 현재 1,650원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50원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상방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 내내 시장이 흔들린다면 상대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LG U+는 현재 시점에서 하나쯤 이제 보유하고 가셔도 되는 통신주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락앤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밀렸었던 가격대가 딱 기술적으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지수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이 이제 출산 제한 정책을 계속해서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락앤락의 헬로 베베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전에도 언급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이제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하방을 이제 높여가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이제 매수한 지 시점이 조금 됐고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 둔화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가 매도 신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신다면 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가 좀 많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도 상승 폭이 이제 다른 종목보다 약간 못 미칠 것 같기도 해서 인터파크는 현재가 23,550원에서 시가 매도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유통주죠. 오늘 장에서 1.88% 흔들리고 있는데 역시 추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밑에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죠. 이 말은 주가가 현 시점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주에 추경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경 통과가 된다면 국내 대형 유통주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트 역시 국내 대형 유통주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 면 현재 시점에서 뭐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빙그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여름철 뭐 빙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좋은 시세 기대해 보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윤진 멘토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 인터넷 포털 기업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국내 대표 포털 기업인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다음 카카오에 비해서 그동안 부진했었거든요. 반등을 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생소하실 만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털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든 네이버든 포털 관련주를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어느 사업이든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많이 올라갈 수
수 있었던 부분들, 그만큼 많은 데이터베이스, 그만큼 많은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포털주라는 것이 이 특징상 상위 몇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국내 이제 포털 시장은 뭐 네이버가 거의 80% 정도 점유율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위가 이제 다음 카카오죠. 18% 정도의 점유율. 그리고 3위, 4위, 5위 업체가 약 1, 2%의 시장 점유율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업계 상위 종목이 이제 네이버나 다음으로만 트래픽이 계속해서 몰리고 3, 4, 5위 업체는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포털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상위 업체의 지배력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30일에 네이버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2,160억 정도가 전망되고요. 컨센서스를 만족시키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털주는 현재까지는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가 다음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수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경기가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광고비가 많이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위축되었던 광고비 집행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네이버의 실적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은 라인이죠. 라인의 스티커, 게임 등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라인 앳이 9월 1일 유로화 실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라인 앳이라는 것은 2012년에 일본에서 선보인 라인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라인 앳을 통해서 기업이 세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발급해 줄 수 있고요. 일본 라인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 홍보 수단으로 이 라인 앳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 1,000건 이상 메시지 발송 시 월정액 5,400엔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를 보시면 라인 앳 요금 부과 추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제 1,000건까지는 이제 무료가 돼요.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5,400엔을 내야 되고 5만 건 이상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요금을 지속적으로 좀 부과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라인 앳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라인 앳 부분의 수익성도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환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이버는 일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라인 매출 같은 경우 일본에서 70% 이상이 나오고요. 네이버 전체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환율이 중요한데 그동안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가 최근에 달러 대비, 엔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면서 엔화 가치 하락이 진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네이버의 수익성을 압박했던 엔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간편 결제 시스템인 네이버페이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페이라는 것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분에서도 모바일 부분에서도 상당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페이가 분명히 페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간편 결제를 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핀테크 시기로 가는데 이 간편 결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간편 결제 시장은 무조건 개막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핀테크, 예를 들면 자산 관리나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편 결제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페이는 이제 6월 말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모바일 네이버 방문자 수를 보면 일평균 방문자가 2,400만 명 정도거든요.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이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로그인을 유지하는 회원만 1,500만 명입니다. 로그인을 유지하는 회원이 많다라는 건 이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액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회원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페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편리성이 크기 때문에 그 결제에 대한 욕구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쇼핑을 이용한 이제 이용객, 그 쇼핑 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결제나 충전, 송금, 적립 등의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약 5만 개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5만 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가맹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발전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부분의 결제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결제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페이는 온라인과 모바일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쇼핑 시장은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 쇼핑 부분에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가 한 내년 정도부터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달 일본에 출시된 이 음원 서비스죠. 이 라인 뮤직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일본 공동 출자 방식으로 라인 뮤직 서비스가 출시가 됐어요. 이 라인 뮤직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멜론과 비슷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음악 재생 횟수가 약 4억 회에 육박합니다. 월정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도 일본의 구글 플레이나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상위권, 최상위권 1, 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리밍 시장이 거의 발달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일본의 음악 시장은 음반이나 공연 시장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의 디지털 음원 시장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시장 비중을 보시면 이제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미국 같은 국가가 좀 높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51%니까 거의 뭐 선진국과 그렇게 진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본은 16%로 압도적으로 낮아요. 의외네요. 네, 의외죠. 그래서 디지털 음원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일본에서는 그 CD 플레이어 같은 걸 이제 듣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라인 뮤직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서 일본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리밍 시장에 이제 선제적으로 진입하면서 초기에 이익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넓은 회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음반이 하나에 약 3,000엔 정도, 디지털 음원이 곡당 약 300엔 정도예요. 300엔이면 한국 돈으로는 거의 막 2,500원 정도니까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에 라인 뮤직은 월정액 스트리밍 무제한을 1,000엔에 선보입니다. 그러면은 음원 3개 정도 다운받을 돈이면은 한 달 내내 음악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뮤직 유료화 이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현재 네이버가 추진 중인 신사업이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릴 부분이 O2O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 O2O라는 개념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소비를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 오프라인 매점,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마트의 매출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매출이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도 물건을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굳이 사람들이 귀찮게 백화점이나 마트를 잘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역발상적으로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의 소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상품의 위치를 온라인으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 쿠폰을 온라인으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O2O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O2O 시장이 연간 3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O2O 서비스가 샵 윈도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의 판매 상품을 직접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오프라인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똑같은 가격에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을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의 팝업 스토어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O2O 시장은 연간 규모가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규모가 300조라는 시장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O2O의 다른 기업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네이버가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면서 직접적인 이제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는 이용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용자 캐파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네이버의 실적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보면서 올해도 한번 예상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 네이버는 사실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네. 항상 이제 실적이 별로 부진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까지 안 좋았던 건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1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퀀텀 점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3조 원의 그 매출액까지 올해에는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1조에 육박해 가는 모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약 9천억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지금 변동이 좀 큰데요. 네, 2013년에 상당히 높은 단기순이익이 나왔던 것은 일회성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빼시는 게 맞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6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일회성 단기순이익이 낸 비용을 빼면은 그래도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실적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다만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부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히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택시라는 서비스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약 1-20% 정도 단기간에 올랐지만 네이버는 약간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가 다음 카카오 대비해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 현재 주가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14년에는 거의 박스권 상단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부진하다, 성장성에 의문이 생긴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렸지만 앞서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많은 모멘텀들로 인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63만 5천에서 64만 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약간 하락했을 때 이제 잡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5만 원입니다. 이전에 고가가 됐었던 부분, 기술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5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약간 타이트하게 잡지만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이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가격 전략을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가격 전략은요, 매수 가격 63만 5천 원에서 64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올해 연초 고점이 되겠네요. 75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60만 원 이탈했을 때 59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시리즈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 시리즈 저희 게시판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